다산연구소 이사장님을 모시고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무 선생님 자기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다산연구소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박성무입니다. 저는 1971년 대학원에서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이래 50년이 넘도록 주로 다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유배지에서 보는 편지, 또 다산 정약용 평전,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등 저서 역설을 꽤 많이 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래로 저는 다산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연으로 다산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산 정약용의 평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산의 일생에 대해서, 다산의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다산의 저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 놓은 다산 정약용 평전에 저는 다산 일생을 주로 네 시기로 구분합니다. 그건 제 나름대로 구분이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다산 선생이 태어나서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28대 문과에 급제해 가지고서 벼슬을 하기 시작하기 이전까지를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수학기,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하던 시기로 이렇게 정하고, 그 문과에 급제한 28세 이후에서 벼슬을 그만둘 때까지 38세까지 약 10년을 벼슬기, 좀 사환기라고 합니다. 벼슬하던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있다가 1801년 다산 나이 40살에 그때 천주교회에 연루돼 가지고서 죄 없이 귀향살이를 합니다. 그 귀향살이 기간이 40살에서 57세까지 무려 18년 동안을 긴 귀향살이입니다. 그 기간을 귀향살이 시간으로도 보지만은 그 시간에 다산의 대부분의 저서들이 저술됐기 때문에 그걸 주로 저는 저술기라고 합니다. 저술기. 그 다음에 이제 57세 18년을 유배사를 마치고 57세 고향으로 돌아와서 75세에 세상을 뜰 때까지 약 또 18년 가까이를 인생의 정리기, 저술한 책을 다시 재수정 가필하고 또 삶을 정리하면서 자기 자서전도 쓰고 자기의 모든 학문을 마무리한 그런 기간을 정리기로 해서 네 기간으로 봅니다. 다산은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뜹니다.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기까지 살다가 온 분인데 일생을 아까 네 기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다산은 이제 기록에 보면 4살 때 천자문을 배웠다. 7살 때 한시를 지었다. 10살 때는 저술한 그 시들이 종이로 쌓아놓으니까 자기 키만큼 갔다. 그런 이제 주로 아버지 밑에서 특별한 스승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경서도 배우고 역사책도 배우면서 학문을 넓혔다. 그리고 이제 공부가 거의 다 이룰 때는 15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장가를 들어서 서울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시골에 살던 참 젊은이가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하면서 이제 서울의 문물에 접하고 많은 학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활동하고 있던 그런 벼슬아치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안목과 식견이 엄청 넓어졌다고 보죠. 그렇게 해서 22살에 다산은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생원 진사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진사가 돼가지고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것도 지금 계속
글을 배우는 수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 성균관에서 무려 6년 가까이, 물론 이제 그 무렵에는 벌써 정조라는 당대의 그 위대한 군주와 연결이 돼가지고 정조와 학문도 논하고 정조와 또 토론도 하는 그런 이제 비록 성균관 학생이지만은 정조 눈에 벌써 들어가지고 그렇게 학문을 논하고 정사를 논하는 그런 입장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벼슬 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8세 마침내 문과에 급제해서 그때부터 이제 정조와 벼슬살이를 시작하죠. 정말 국사를 논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간 동안에 유명한 한강의 배다리, 주교라 그러죠. 주교. 배다리를 놓고 또 타산화가 그 정조를 따르는 신하이기 때문에 정조 아버지가 사소세자인데 이분은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수원에 화성을 건설합니다. 이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데 성서를 지어서 정말하면 요새 같으면 설계도를 꾸민 사람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다산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이 성을 정말 아름답고 튼튼한 그런 성으로 꾸며서 그야말로 정조 참 원하는 대로 그런 성을 쌓고 그래서 이제 정말 유능한 기술 관료로서도 다산은 대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아주 좋은 벼슬을 다 부릅니다. 한림 학사도 지내지요. 규장각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도 벼슬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다산은 홍문관에 들어가서 이른바 옥당에 들어가서 정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그런 좋은 벼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한때는 암행어사로 나가서 또 정말 잘못된 수령들을 징치하고 또 벼슬이 올라가지고 이제 성지, 참의 이렇게 또 한때는 저 항해도 곡산 도부사를 지내면서 정말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온 정성을 바쳐가지고 모두가 훌륭한 목민관이라는 그런 칭호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치를 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40살, 1801년입니다. 이게 신유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신유옥사, 교옥 여러 가지 말로 씁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대옥사가 일어나가지고 천주교에 관계된 사람을 수없이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국청을 열어가지고 죽이고 그냥 보내고 그런데 다산은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손을 끊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정치적 이유로 정치적 반대파들이 다산을 모함해서 다산은 결국 죽이기로 작정을 했건만은 너무너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만 드러나지 천주교 신자가 였다라는 그런 자료가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고 결국 귀양을 갑니다. 귀양을 가서 18년 동안 살아서 그 귀양살이 처음에는 저 경상북도 포항으로 갔지만 포항 곁에 장기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사건이 터져가지고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서 대조사를 받고 그래도 아무 또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유배지만 옮겨서 전라도 이 강진으로 귀향을 갑니다. 여기서 무려 이제 18년을 보내면서 무려 500권이 넘는 그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사서 육경에 대해서 주자학과 다룬 정말 성리학적 경학 해석을 경서 해석을 다산은 실학적이고 실용적인 이론으로 경서를 전부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이게 다산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입니다. 무려 230권이 넘는 경학 연구서. 이게 이제 다산의 참 본업이고 본학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산은 또 실학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표이서, 경세일표, 목민심서, 흠음심서 등 세상을 경륜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정책 건의서 등을 이렇게 저술을 합니다. 이게 또 이제 요즘은 경학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다산을 알고 또 평가하는 데도 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수많은 저술뿐만 아니라 다산은 의학에 관한 것도 공학에 관한 것들 지리에 관한 것들 어떻게 보면 또 다산은 그런 경세학뿐만 아니라 시가 2,500수가 넘는 방대한 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마다 또 정말 너무너무 좋고
너무 훌륭한 작품이라고 해서 지금도 오히려 뭐 학자라고 보면 오히려 시인으로 대접받을 정도로 그런 훌륭한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게 좀 다 거의 남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참고하는데 큰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산의 생애는 그런저런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다산이 일반 벼슬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들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제가 그 다산 정략을 평전을 쓰면서 다산의 벼슬 사례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떤 암행어사 시절이다. 그래서 그 책도 암행어사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암행어사 끝날 때까지를 제 1편으로 해서 제가 그 다산 평전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산의 그 암행어사 활동의 유능한 그런 벼슬아치 이게 좀 오늘 우리 참가 배워야 할 또 우리가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이다. 다산은 경기 북부 쪽에 들어갈 때는 한 고을, 나올 때 한 고을 해서 염찰한 곳이 4개 고을인데 그리고 따지면 들어갈 때 한 고을, 나올 때 한 고을에서 모두 6개 고을을 염찰한 건데 돌아와서 쓴 임금이 올리는 보고서 또 임금이 올리는 상소문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산이 어떻게 그때 그 암행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산은 당시 임금 이 정조대왕과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그 경기도 북부 쪽에 원님 주문 목민관 노릇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못된 죄를 많이 한 그런 목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죄를 낱낱이 파가지고 임금에게 보고를 하는데 대신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임금에게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뭐 보고서를 올린다고 해서 처벌받겠느냐 그 헛짓거리 말하라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다산은 정 그렇다면 내가 정식 상소를 올리겠다. 그래서 상소를 올려가지고 만약에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제가 이 암행의사 활동을 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쓴 용어가 아주 바로 용법, 법을 적용하는 데는 의자 근습시라 마땅히 가장 가까운 측근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의 아주 그 수족 같은 그런 사람들의 비행을 올려받으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아무리 처벌해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산이 지금 우리 후세 모든 관리들이 배워야 할 벌을 주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 가족 아니면 자기 뭐 아내 자기 형님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예를 들면 잘못한 사람은 아무래도 처벌을 해야지 임금과 가까운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임금과 먼 사람만 처벌한다. 이게 바로 다산의 일생을 그러고 벼슬살이 하면서 지켰던 하나의 참 규칙이고 하나의 법입니다. 다산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200년이 지나고 있지만은 모범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다산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다산은 28세 때 문과에 급제하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어떻게 벼슬할 것이냐라는 자기 각오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글자 2자를 이야기합니다. 공과 염, 공정하고 청렴하게 공과 염, 공염 2가지 글자로서 나는 벼슬살이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국가를 위해서 나는 일하겠다. 그래서 바로 지금 암행의사 시절에 했던 일이나 아니면 자기가 목민관으로 일할 때나 아니면 중앙 벼슬아치 할 때나 항상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하냐 어떻게 것이 공평하냐 이 공이라는 글자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청렴하냐 뭐 청렴이라는 것은 정말 목민관들이 아니 벼슬아치들이 하나의 본분이다. 그래서 공념이라는 이 2 글자를 자기 가슴에 안고 우리 벼슬하는 사람들이 이 원칙 공과 염이라는 2 원칙만 지키면 나라는 나라도 좋을 수가 있고 우리 백성들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이 점 바로 공과 염이라는 다산의 그 사명감이 지금 우리 오늘의 공직자들에게 번져서 우리 이 사회가 아직도 우리는 이 부패와 불공정에 시달리고 있는데 바로 이 공정한
하고 부패 없는 나라 이런 것들이 다산의 그 관점인 공념 두 글자로 정리가 된다면 바로 우리가 200년 전에 다산을 호출해낸 이유가 거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공직자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200년 전에 그 다산의 뜻을 좀 깊이 새겨서 그걸 우리가 한번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첫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